안녕하세요. 상호캡슐입니다. 오늘은 영국 경제학자가 쓴 책의 내용이 우리나라 현재 부동산 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 소개하려고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땅과 집값의 경제학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영국의 부동산 시장을 토대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개념이 과거에는 정립되어 있지 않다 보니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다가 만약에 부동산을 은행이 압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대출금을 회수할 수가 없으니까 은행들이 불안해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기가 어려웠었는데, 이제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개념이 확립되고 표준화되어서 대출금 회수 여부를 판단하기가 용이해지자 은행들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최고의 수익사업으로 여기기 시작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 권능, 다시 말해서 사용할 수 있고 그 물건을 남들한테 빌려줘서 수익을 할 수가 있고 임차료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처분을 해서 팔아서 양도수익을 또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 이 세 가지 권능을 기본으로 하는데요. 이처럼 지금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이 세 가지 권능을 모두 아우르고 있는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사실 확립된 것은 얼마 되지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사용권, 수익권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었고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었고 또 이 처분권이 소유권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고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용권, 수익권, 이 처분권이라는 세 가지 권능의 형태의 조합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소유권이 있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소유권만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가 돈을 만약에 채무자가 갚지 않았을 경우에는 경매로 넘겨서 환가한 다음에 대출금을 충당할 수 있을지가 불확실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는 일을 많이 할 수 없었는데,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유권이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을 일체로 합친 권리로 확립되고 법적으로 그 보장이 탄탄해짐에 따라서 은행 입장에서도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주는 것이 위험 대비해서 수익성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1980년대,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부터 부동산 담보대출이 은행의 제일 업무 영역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 안 갚으면 부동산 경매 넘겨 확실하게 원리금 회수가 가능하니까 부동산 담보대출이 은행 입장에서는 이익이 가장 많이 남는 장사가 된 셈입니다. 한국금융연구원 가계부채연구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의 논문을 일부 가져왔는데요. 여기를 보시더라도 가계부채가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이후이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가계는 대출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낮았다. 우리 경제가 70년대 이후 빠른 성장을 지속하면서 국내 자본은 주로 기업의 생산자금으로 동원되었고 그 결과 금융회사들은 가계대출보다는 기업대출에 치중해서 가계대출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로 인해 기업 부실이 확대되면서 기업대출 리스크가 재평가되고 금융회사들이 기업보다는 가계에 대한 대출을 경쟁적으로 확대함에 따라서 가계대출 시장에 대한 접근성도 크게 제거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이후로, 또 영국 같은 경우는 1980년대에서 80년대 중반 그 이후로 부동산을 담보로 한 은행의 대출은 더욱더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2021년의 경우 은행이 대출을 많이 해줄 준비는 이미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특성상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은 부동산을 사고, 사람들이 부동산을 더 사면 가격은 더 오르고, 가격이 더 오르면 사람들은 부동산을 더 삽니다. 일반적으로는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그 소비를 줄이죠. 하지만 부동산은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더 사고, 더 사니까 수요가 늘어나서 가격은 오르고, 오르니까 더 사고, 이런 순환이 반복되게 되는데요. 결국 부동산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잠을 자고 먹고 사는 공간으로서 반드시 우리 삶에 꼭 없어서는 안 될 재화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재화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러한 부동산의 가격적 특성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소득 수준으로는 자신보다 돈을 더 잘 버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비싼 가격에 사버리는 바람에 부동산을 살 수가 없게 되자 이미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준비가 되어 있던 은행에서 돈을 빌려 이 빌린 돈을 소득에 합쳐서 부동산을 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부동산은 오르면 더 사고 사면 또 오르고 그러니까 더 사고 하는 투자성 자산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오르긴 올라서 돈을 벌고 싶지만 내 소득으로는 도저히 나와 매수를 놓고 경쟁하는 다른 매수 경쟁자의 소득을 이길 수가 없는 경우에, 예컨대 한 사람은 1000만 원 벌고 한 사람은 500만 원 버는 경우에 이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사고 싶은 자산을 이 500만 원 버는 사람이 살 수가 없겠죠.
주인이 이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을 올리고 있을 테니까는요. 이런 상황에서 이 500만 원 버는 사람은 대출을 통해서 2,000만 원을 대출받아서 이 물건을 사는 거죠. 이 물건을 사면 더 오르니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경쟁적으로 대출을 통해서 이 부동산을 사게 됩니다. 즉 이렇게 한 명이 대출을 받기 시작해버리면 사람들은 대출 없이 소득만으로는 대출까지 받아 부동산을 사려는 매수 경쟁자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너도 나도 은행에서 돈을 빌려 부동산을 사게 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부동산의 가격은 큰 폭으로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소득과 대출을 합해서 소위 영끌을 통해서 올라간 부동산의 가격은 어느 순간이 되면 일정 수준까지 빠르게 또 하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 어느 순간에 하락하느냐? 이 어느 순간이라는 것은 소득으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을 만큼 대출금이 커지는 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출을 통해서 이 대출받은 금액을 소득에 합쳐서 부동산을 사고 그럼 더 오르고 그럼 누군가도 또 같은 방식으로 더 추격 매수를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부동산이 올라가다가 결국 어느 순간 그 대출금이 너무 커져서 도저히 소득으로는 이 대출금을 감당할 수 없게 되면 대출 원리금이 연체가 될 수밖에 없고 대출 원리금이 연체가 되면 부동산은 은행에 의해서 압류, 경매, 현금화되어 강제로 시장에 공급되게 됩니다. 당연히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못 갚는 사람에 대해서는 은행이 그 담보로 잡아놓았던 부동산을 경매로 넘겨서 그 대출금을 충당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부동산이 시장에 강제로 공급되게 되면 당연히 공급이 늘어났으니까 부동산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가격이 오르면 더 사고 가격이 떨어지면 더 안 사고 더 안 사면 수요가 줄어드니까 가격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점점점 큰 폭으로 떨어지는 또 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지기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은행의 강제집행이 늘어나게 되고 또 강제집행은 다른 말로 하면 시장에 대한 공급이기 때문에 이 공급이 늘어나면 부동산 가격은 더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007년, 2008년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가 바로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발생한 것이죠. 하나의 기사를 더 볼 건데요.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급락, 100배 레버리지 감소한 개인 투자자도 한몫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2011년 5월 26일 기사입니다. 쭉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가상화폐 거래소 등 중개회사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는 이른바 레버리지 투자에 나선 개미들이 무더기로 강제청산을 당하는 바람에 시세 하강 곡선이 더욱 가팔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이 강제청산이 아까 위에서 말한 이 강제집행과 같은 말입니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데빈 라이언 애널리스트도 매도가 더 많은 매도를 야기한 것이라며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가상화폐 시장 레버리지는 시장의 변동성을 두드러지게 하는 원인이다 라고 지적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가상화폐 회사들이 비트코인을 담보로 이용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담보물인 비트코인 시세가 하락을 하면 역시 무더기로 강제청산이 이루어졌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예컨대 비트코인 담보로 100만 달러 빌린 이용자는 비트코인 시세가 30% 하락할 경우 그만큼 상환 부담이 급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만큼 소득이 되지 않은 경우에 불가피하게 강제로 은행에 의해서 경매에 넘어가서 공급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더 안 사고 안 사니까 가격은 더 떨어지고 하는 순환이 반복되는 것처럼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서 투자에 나섰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가 없고 또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니까 자동으로 이 대출 원리금을 지키기 위한 금융회사에 의한 강제청산, 여기서는 강제청산이라고 했지만 강제경매랑 같은 것입니다. 강제경매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시장에 공급되게 되고 공급이 늘어나니까 가격은 떨어지고 비트코인은 대표적인 투자성 자산이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더 안 사고 더 안 사니까 수요도 떨어지고 공급은 늘어나고 해서 가격이 폭락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의 가격 폭락이랑 2008년, 2007년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랑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이 위기를 초래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대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위 영국의 경제학자 말처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출이 늘어나면서 집값이 같이 오르기 시작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자산이 투자성 자산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더 사고 사면 더 오르고 더 오르면 자본이득을 보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서 사람들이 시장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가격은 더 많이 오른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럼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2000년 이후로 부동산 담보대출이 늘어났고, 다시 말해서 가계대출이 늘어났고, 그렇다면 이 말이 맞으려면 가계대출이 늘어난 2000년 이후에는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야 되는데요. 실제로 그러는지 한번 KB 시세를 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KB 서울 아파트 매매 지수인데요. 보시면 은행들의 2000년 이후 가계에 대한 부동산 담보대출의 확대와 서울 아파트 값의 상승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2001년 3월인데요. 2001년 3월부터는 이전에 이제 86년서부터 자료가 있는데, 이전의 상승세하고는 사뭇 다른 상승률로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은행의 가계에 대한 부동산 담보대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고, 이 시기와 맞물려서 서울 아파트 매매 지수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시기에 주춤주춤 하면서 하락과 보합세를 약 한 6년 동안 지속하고 있는데요. 이 원인은 이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서울 아파트 값이든 비트코인 값이든 투자성 자산의 경우 오르면 더 사고 떨어지면 더 파는 특징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대출을 받으려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대출이 투자성 자산 가격의 폭등과 폭락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성우캡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